천재 삼남매를 사온 쫓겨난 대궐 상궁 장금이 이부. 설화, 전설, 옛날 이야기 수면동화. 18년 헌신한 궁궐에서 쫓겨난 장금이 눈보라치는 겨울밤 그녀 앞에 노예로 팔려가는 새아이가 나타나는데 어머니, 배고파요. 전 재산으로 노예 아이들을 사는데 20년 후 그 아이들이 조선을 지배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조선 팔도를 뒤흔들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이야기 듣는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7살짜리가 그의 손만 거치면 어떤 병도 낫는다더군. 막내 한우리는 형과 누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장날 한우리는 장금이를 따라 장터에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기 쌀장수 아저씨가 저울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뭐? 저울추에 납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실제보다 적게 주고 있어요. 한우리가 가리킨 쌀장수는 마을에서 소문난 정직한 상인이었습니다. 한우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제가 증명할게요. 한우리는 쌀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쌀 한 마를 사고 싶은데요. 근데 저울이 정확한지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뭐? 이놈아, 내가 속인다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요. 한우리는 물통을 가져왔습니다. 물의 부피를 이용해 쌀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옛 방법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마리라고 판 쌀이 실제로는 8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쌀장수가 당황하며 저울을 확인하자 정말로 저울추 안에 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소. 이 저울은 어제 사온 건데. 알고 보니 저울을 판 상인이 속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우리가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사람들을 속였을 것입니다. 장터 사람들이 한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꼬마가 어떻게 저걸 알았지? 숫자의 귀신이래. 한우리의 명성은 금세 퍼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큰 상단 주인이 한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꼬마, 내가 그 유명한 계산 귀신이냐?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 내게 장부 정리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상단 주인은 복잡하게 엉킨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수십 명의 상인들이 거래한 내역이 뒤섞여 있었고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우리는 장부를 쭉 훑어봤습니다. 여기요. 셋째 줄에서 여섯째 줄까지 계산이 틀렸어요. 그리고 15째 줄은 아예 날조예요. 뭐? 한우리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어떤 거래가 조작되었고 어디서 돈이 빠져나갔는지를. 이건 상단 주인은 경악했습니다. 한우리가 지적한 곳을 확인하자 정말로 내부 회계 담당이 돈을 빼돌린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내 덕분에 큰 손해를 막았구나. 상단 주인은 한우리에게 후한 사례금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우리는 처음으로 큰 돈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한우리가 내민 돈을 보고 장금이는 놀랐습니다. 은자 10량이나 되었습니다. 한우라, 이 돈을. 제가 벌었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돼요. 한우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장금이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운막 문을 누군가 세게 두드렸습니다. 장금이 있느냐? 문을 열자 관복을 입은 사또와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너를 체포하러 왔다. 네, 내가 무당을 사칭하여 거짓 의술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갈취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장금이는 황당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정식 의녀 출신으로. 의녀? 증명할 수 있느냐? 장금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궁에서 쫓겨날 때 모든 신분증명을 빼앗겼습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끌고 가겠다. 포졸들이 장금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별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뭐냐 이놈아. 대명률 제312조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시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 없는 고발은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뭐? 8살 아이의 입에서 대명률이 나오자
사또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고발한 사람이 누구며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별이가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사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증거가 없다면 이건 무고이며 우리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입니다. 그때 한빛이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치료한 환자들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누구 하나라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사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금이 아시는 은인이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다고. 내 병도 낫게 해주셨어. 거짓 고발이 분명하오. 사또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돈을 주며 장금이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쉽지 않군. 장금이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금양. 궁에서 자신을 모함했던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어둠 속에서 금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궁녀 복장을 한 그녀 뒤로 대궐 내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놀랐지? 장금아,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간단해.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내가 편하거든. 혹시라도 내가 살아서 무슨 짓을 할까 봐 불안했는데. 금양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 주변에 재밌는 아이들이 있네. 이 아이들만 없애면 넌 저항할 힘도 없겠지. 금양이 손짓하자 그녀가 데려온 자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금이는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내 아이들한테 손 떼지 마. 내 아이들? 푸아, 주제도 모르고. 좋아, 그럼 내 눈앞에서 하나씩 없애주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감히 누가 내 자식들을 해치려 하느냐?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의 선인은 황금빛 갑옷을 입은 장수였습니다. 얼굴에는 긴 흉터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정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도원수님. 사또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도원수는 조선 북방을 지키는 최고 무장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 변방 마을에 나타난 것일까요? 도원수님, 이게 무슨... 정도원수는 사또를 무시하고 곧장 장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장금이 상궁이요? 예. 장금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정도원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5년 전 북방 전투에서 제가 독화살을 맞았을 때 저를 살려주신 분이 장금이 상궁이라고 들었소이다. 장금이는 기억해냈습니다. 5년 전 궁에 실려온 중상을 입은 장수. 모두가 살릴 수 없다고 포기했지만 장금이만이 밤을 새워 독을 빼내고 치료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어찌 있겠소이까.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요. 그런데 당신이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다녔소이다. 정도원수가 금양을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내 은인을 해치려 하느냐. 금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또 도원스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내가 장금이 상궁을 모함하고 아이들까지 해치려 했다고. 정도원수가 칼을 뽑았습니다. 내관, 네가 증언하라. 이 여자가 궁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금양을 따라온 내관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양 상궁이 중전마마께 올릴 약죄를 몰래 바꿔치기하고 그 죄를 장금이 상궁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뭐라고?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상선 마마께 뇌물을 바쳐 장금이 상궁을 몰아내도록 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도원수가 금양에게 다가갔습니다. 내놈, 죽여도 시원치 않겠구나. 살려주세요. 제발. 금양이 애원했지만 정도원수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궁으로 끌고 가서 신문하라. 그리고 이 사실을 상감마마께 아뢰어라. 금양과 내관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모두 붙잡혀갔습니다. 정도원수는 장금이에게 돌아섰습니다. 장금이 상궁, 아니 은인이시여.
오래 고생하셨어. 이제 떳떳하게 사실 수 있어. 장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도원수는 아직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새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제가 거둔 아이들입니다. 거둔 아이들이라. 방금 저 아이가 대명류를 읊는 것을 들었어. 범상치 않은데? 한별이가 공손히 절했습니다. 소인 한별이라 하옵니다. 한별. 좋은 이름이로다. 그리고 너희는? 한빛과 한우리도 절했습니다. 정도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들. 범상치 않소. 특히 마다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이요. 정도원수는 장금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보는 게 어떻겠소? 가르친다니요? 예. 마침 제 막역한 것 중에 한양 최고의 학자가 있어. 그분께 이 아이들을 맡기면. 장금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아이들을 떼어놓지 말아주세요. 셋이 함께 배우고 함께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이요. 약속하겠소. 그날 밤 장금이와 새아이는 정도원수의 도움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움막을 떠나며 한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기서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죠. 그래.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양. 장금이와 새아이는 정도원수의 소개로 송설원이라는 대학자를 만났습니다. 송설원은 조선 최고의 유학자로 수많은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망 높은 스승이었습니다. 정도원수의 부탁이라 왔지만 송설원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새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과연 이 어린 것들이 배울 자질이 있을지 모르겠구먼. 선생님,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한별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호, 내 놈이 감히. 송설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곧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좋다. 그럼 논어 하기편을 외워보거라. 하기편뿐입니까? 뭐? 하기편부터 요할편까지 모두 외울 수 있습니다. 허언을. 하지만 한별이는 정말로 논어 전체를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송설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이 구절의 뜻은 한별이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그것도 송설원도 생각하지 못한 깊이 있는 해석을. 놀랍구나. 정말 놀라워. 송설원은 한빛이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뭘 할 수 있느냐? 저는 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빛이는 동의보감의 한 구절을 설명하며 복잡한 처방을 술술 풀어냈습니다. 송설원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너는? 막내 한우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잘 다룹니다. 숫자? 선생님, 1부터 1000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그런 걸 어떻게? 50만 500입니다. 계산식은? 한우리는 가우스의 등차 수열 공식을 직관적으로 깨우쳐 설명했습니다. 송설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늘이 내린 천재들이구나. 그날부터 새아이는 송설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아이는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별이는 송설원 문화에서 사서삼경을 완전히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서와 병서까지 모두 익혔습니다. 11살의 나이에 이미 성인 유학자들과 토론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한양의 유명한 학자들이 모인 학회에서 한별이는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와 법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한 노학자가 물었습니다. 예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법이 없으면 예는 공허합니다. 한별이의 대답에 학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예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법은 행동을 규제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법이 필요 없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예와 법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학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통찰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빛이는 궁중 최고의 의녀들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장금이의 억울함이 풀리면서 그녀를 시기했던 이들은 모두 처벌받았고 한빛이는 정식으로 의학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빛이의 진단 실력은 이미 스승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환자는 겉으로는 폐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약해서 생긴 증상입니다. 뭐라고? 폐와 심장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맥의 깊이가 다릅니다. 폐병은 얕고 빠르지만 심장병은 깊고 불규칙합니다. 한빛이의 진단대로 치료하자 수년간 앓던 환자가 회복되었습니다. 한우리는 송설원의 소개로 한양 최대 상단의 회계를 도왔습니다. 이 장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한우리가 수십 권의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뭐가 문제냐? 13곳에서 돈이 새고 있습니다. 총 3,000냥이 부족합니다. 상단 주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한우리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한우리의 명성은 상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아이만 있으면 어떤 복잡한 거래도 단번에 정리할 수 있다더군. 숫자의 신동이라던데. 새아이의 소문은 조선 팔도에 퍼졌고 급기야 대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대궐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상감마마께서 장금이 상궁과 삼남매를 부르시옵니다. 장금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던 그곳.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하지만 임금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아, 준비해라. 우리 궁으로 가야 한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한빛이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있잖니. 너희가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전. 임금이 용상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장금이 오래간만이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장금이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간 억울함이 많았을 게야. 짐이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용서하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의 눈길이 새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소문의 삼남매로구나. 예, 전하. 소인이 거둔 자식들이옵니다. 소문대로라면 범상치 않다고 들었는데 짐이 직접 시험해보고 싶구나. 임금이 한별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한별이냐? 예, 전하. 그럼 짐이 묻겠다.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지만 한별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법을 공정하게 하며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호. 그럼 어떻게 간신과 충신을 구별하겠느냐? 간신은 입으로는 충성을 외치지만 행동은 사욕을 채웁니다. 충신은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나라를 섬깁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구나. 그럼 한빛이 내게도 묻겠다. 어떻게 하면 병을 미리 막을 수 있겠느냐? 한빛이가 대답했습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은 하수이고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고수입니다. 백성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제때 음식을 먹고 적당히 운동하게 하면 병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 동의보감에도 없는 통찰이로다. 마지막으로 한울이 차례였습니다. 하늘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겠느냐?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장사가 번성하며 세금이 공평하면 나라는 저절로 부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거라. 지금 조선은 농사만 중시하고 상업을 천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청나라와 외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역으로 부를 쌓고 있습니다. 조선도 항구를 열고 무역을 활성화하면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상업을 중시하자는 발언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눈을 빛냈습니다. 참신한 생각이로다. 더 말해보거라. 한우리는 조선의 경제 구조를 분석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논리였습니다. 임금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구나. 이 아이들은 조선의 보배로다. 그때 한 대신이 나섰습니다. 전하, 신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이 삼남매를 궁에 두고 키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재능을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지만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되느니라. 이 아이들에게는 어미가 있느니라. 어미와 떼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니라. 임금은 장금이를 바라봤습니다. 장금이 그대는 억울하게 궁에서 쫓겨났었지. 하지만 이제 그대의 결백이 완전히 증명되었으니 다시 궁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장금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3년 전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전하, 감사옵니다. 하지만 소인은 이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그러하냐? 예. 이 아이들은 궁 안에 갇혀 있기에는 너무 큰 그릇들이옵니다.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자라야 합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노라. 그럼 짐이 다른 방식으로 돕겠노라. 임금은 장금이에게 한양 한복판에 큰 저택과 녹봉을 하사했습니다. 이제 그대와 아이들은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게야. 그리고 한별이 너는 5년 후 과거에 응시하거라. 한비치는 계속 의술을 연마하고 한우리는 호조의 일을 배워보거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절했습니다. 대전을 나서며 장금이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 억울하게 쫓겨나며 흘렸던 눈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머리를 당당히 들고 아이들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때요? 한별이가 물었습니다. 좋다. 아주 좋단다. 너희가 있어서. 하지만 모든 이가 장금이의 복귀를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대전 한쪽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판서. 그는 금양과 결탁하여 장금이를 모함했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금양이 잡혀갈 때 교묘하게 빠져나와 살아남았던 그는 여전히 조정에서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금이가 돌아왔다. 이건 위험하다. 언젠가 진실이 모두 드러나면 나도 끝이야. 김판서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 여자와 아이들을 없애야 해. 완전히. 그날 밤 김판서는 은밀히 자객들을 불렀습니다. 저들을 조용히 처리하라. 흔적을 남기지 말고. 명을 받들겠나이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밤 장금이의 새 저택.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한별이는 병서를 읽고 한빛이는 약재를 정리하고 한우리는 장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장금이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했으면 좋겠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쉬.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담장을 넘어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2부는 여기서 마치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